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21회 파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뭐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깡쌤. 사람들이 찾았어요, 깡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 방송 맞아요. 안 나왔냐. 네네. 혹시 뭐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전혀 일 같은 거 없었고, 흘끔흘끔 뒤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미행이 붙거나, 예.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마티즈가 따라오거나 이런 거. 예, 그렇죠. 모기, 파리 이런 것만 좀 따라오고. 그렇습니까? 네. 말, 꿀벌 이런 게 따라왔군요. 그렇습니다. 어휴, 제가 요즘 축하드립니다. 그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생겨서요.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네. 이 시국이 돌아가는 게 너무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각종 개인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예. 손가락으로 수사를? 그렇습니다. 우와. 진리가 게시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진리는 책이나, 예, 어떤 뭐 성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있다. 예, 게시판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검색하다가 지금 손가락이 다 나갔어요. 글쎄요. 예. 수사는 뭐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수사 결과 지금 중간 보고 좀 드리면은. 정말? 예, 전 결론을 다 냈어요.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닌가. 적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수천억 이상의 어떤 세금, 국민 세금과 기업의 돈들이 어디론가 흘러간 것 같은데, 이걸 좀 파헤쳐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절염이 온 것 같아서 지금 아파요, 근데 진짜로. 근데 또 반대 얘기도 또 들어가지고. 네네. 수백억에 달하는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빠져나가느냐가 아니라 몸통이 거꾸로 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난 지금. 알겠습니다. 예. 중간 보고 들었으니까 우리가 최종 보고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보고 있긴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보냈어요. 개인적인 문제? 네네. 집에 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렀어요. 쥐를 좀 처리해달라. 뭐 어떤 상징과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쥐가 살고 있잖아요, 집에. 아니, 지금 그분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에서 쥐가. 그냥 생명체로서의 생물학적인 생쥐가 살고 있어가지고. 계속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어디 살아요? 대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했죠. 네.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한적한데 혼자 있고 있는데. 시골지 사는데요? 예? 시골지 사는데요? 쥐의 종류도 알아냈어요. 생쥐라고 하더라고요. 생쥐가 어떤 그냥 쥐를 그냥 생쥐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 쥐과 중에서 생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생쥐가 정말 조그마더라고. 엄지 손가락만 하는데 쥐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흰 약을 뿌리면 된다. 전문가가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 흰 약을 뿌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걸 먹고서 몸에서 발열 반응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혈관이 터져 죽는다는 거야. 예전에 내가 쥐 잡았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방생했다는 얘기. 그죠. 갑자기 그 쥐가 떠오르더라고. 작고 귀여운 애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처리하지 않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 그냥 같이 살기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니 그냥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도. 쥐가 굉장히 좀 급속하게 번식하는 거 알고 계세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많이 번식할 수도 있다. 네.
그럼 그때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깡쌤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쥐하시면 정말 웃기겠네요. 흑사병이랑 묶어가지고. 그래? 근데- 쥐. 응, 네, 걱정돼. 동물 애호가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쥐를 잡고 다음 주는 제가 듣기로는 닭을 잡을 예정이다. 하지 저한테 마.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 이러지 마. 김도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예. 모험에서 어떻게 보냈어요? 아니, 김도희님은 요즘 바쁘시잖아요. 저요? 예. 아니요, 왜? 팬사인회 뭐 이런 거 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그 자리가. 책 숨 쉬듯 가볍게. 네. 예, 그 책을 위해서 요즘 계속 불철주에 돌아다니시던데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잘 모르겠고 그런 기회가 몇몇 있어가지고 오픈 모임 많이 다녀왔습니다. 하시다고? 네네. 그래요? 좋았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다들 이제 김도희님 사진 찍고 아 미인이시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거구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예. 볼 수 없어 속상하다. 네. 어쨌든 그래요. 우리 네. 독실이는 잘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암흑물질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아, 네. 우리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지금? 있는데 예. 암흑물질화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보이지 안 않는 것 나오네요. 같아요. 암흑물질 채취하러 갔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왜 이래? 아, 왜 안 왔어, 이 시기 그냥. 맨날 듣고, 이 시기. 다음 주는 나.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라스푸틴 했었죠. 첫 번째는 그냥 재밌었다라고 반응이 넘어갔다가 두 번째 이제 독실이가 암흑물질, 그래서 암흑 에너지 파워 했죠. 그리고서 갑자기 묻혔어요. 다시 라스푸틴이 지금 네. 뭐래도 그걸 덮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독실이의 에피소드는 암흑물질화 돼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네. 파워 특집 세 번째 시간 김도인이 준비하셨다고. 네.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풍, 네. 뭐 기 이런 거 합니까? 네. 에네르기파 이런 거. 정말요? 오. 오이. 네, 저는 파워 해가지고 파워면 당연히 멘탈 파워지. 멘탈 파워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멘탈 파워요? 네. 멘탈 네. 파워? 네. 와, 전혀 기대 안 되는 뭐 멘탈 파워. 염력 특집입니까? 아니요, 정신력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력 특집. 네. 첫 번째 회에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파워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물질적 파워.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 번째는 멘탈 파워. 멘탈 파워. 저희 방송의 정치학, 물리학, 철학으로 이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가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은 최 사장의 어떤 신비. 그쵸 신학적 신비 파워. 예. 이런 건가? 아주 잘 준비해보고 신비 있습니다. 파워. 네, 어쨌든. 멘탈 파워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 예전에도 잠깐 제가 영화편에서 안경 소개할 때 공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감.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상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도덕감정론에 대한 내용 일부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아, 드디어 하는 겁니까? 도덕감정론? 네. 야, 이거랑 멘탈 파워랑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 순간도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정신력. 김도희님 원고를 보고 있는데 네. 맨 위에 진짜 멘탈 파워라고 써놨어요. 한글로. 네. 네. 아이고. 멘탈 파워. 멘탈 파워. 한자 한자 쳐서 적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덕감정론 내용에 기반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멘탈 파워가 필요하신 분들을 세 분들로 나눠봤어요. 1번, 2번, 3번.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갖는 질문 혹은 살아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갖게 되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와 관련돼 있는 네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네. 그래서 오늘은 멘탈 노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도인. 네. 아, 오늘은 도덕감정론 내용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정신력 특집이어서 예. 아담 스미스에 대한 뭐 일생이나 소개는 안 하려고 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국부론이잖아요. 1776년작이거든요. 국부론.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지만 오늘 다룰 도덕감정론은 17년 전에 먼저 출판됐어요. 국부론보다. 아, 국부론 2017년에.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정신력 특집으로 큰 제목으로 잡은 게 네 맘이 내 맘 같지 않은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맘이 내 내 맘 맘 같지 같지 않은 이유.
실제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겪는 마음 상태랑 같은 마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싸울 때도 나는 쟤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그렇게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랑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닐 때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도 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니까 내가 느껴주는 마음이랑 동일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맘, 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철학적으로. 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맘이 내 맘 같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최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이 나랑 마음 다르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자기가 실제 살 때는 쟤가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지? 왜 쟤는 나랑 마음이 다르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나랑 마음이 다를 거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자체 안 받겠죠.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타인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김도인 얘기처럼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 네. 내가 뭐 얘기했으면은 비슷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다르게 이해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질문을 할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예예. 제가 드릴게요, 멘탈 파워. 오케이. 두 번째는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내 노력. 네, 내 노력.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그런 노력이나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몰라주거나 무시당할 때의 슬픔.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그 다음에 3번째, 삶에서 행복과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이 3가지를 오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상처 주는 사람들. 네. 두 번째는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노력을. 3번째, 삶에서 행복과 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행복과 고민. 행복과 돈. 네. 첫 번째 그러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들으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한 번에 해결. 그래요? 제 해답은 늘 명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상처를 주면 되지. 뭐 이 자식아? 내 받기 전에 먼저 준다. 그죠. 내가 못 가질지언정. 파괴하고 저희 가야겠다. 시골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예. 개가 정말 겁쟁인 거예요. 그래요? 그 시골에서 그런 개가 있어. 네.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정말 겁이 제일 많은 개를 어떻게 얻어오셔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네. 세상 그런 겁쟁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많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소리를 막 짖어요. 근데 다행히 시골집이니까 주변에 이런 집들이 없어서 괜찮은데 어느 정도냐면 바람이 불어도 막 짖어요. 자기가 놀래가지고 계속 멍멍 짖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막 짖었을 때 제가 쟤가 뭐가 있나? 아니면 주변에서 뭘 보고 놀래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놀래서 자기 걸어다니다가 자기 꼬리를 보고 놀래서 짖다거나 바람 소리가 좀 세차게 불면 시골이니까 나뭇잎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거 놀래서 막 자기가 경기를 끼면서 막 짖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차원의 것을 보는 게 아닐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네. 남을 먼저 상처 주겠다라고 하면 네. 최 사장을 지금 개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실제로 네네. 그렇지. 뭐냐면은 자기가 좀 실제로 그렇대. 갑자기 독실이가 왔습니다. 네네. 지금 다른 차원에서 클로킹 상태였다가 암흑 물질에 쌓여 있다가 실제 물질로. 네. 하면서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처받는 범위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묶어봤어요. 이별하신 분들, 짝사랑 중인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사람,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조종당하는 사람 이런 분은 안 되네. 네, 아직 1번에는 없어요. 네네.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할 건데 이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편지를 먼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신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멘탈 파워라고 해서 이게 염력으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속박한다거나 네. 말로 조정한다거나. 네, 상대방을 조정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아침 방송 느낌으로 네. 개인 사연도 있나요? 네네. 나 이거 음악 깔아주세요. 잔잔한 알겠습니다. 걸로요. 네. 비트 드릴게요. 비트 깔지 마. 행복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대가 없는 공감을 바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라도 언제나 내 마음과 같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될 테고 그 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도 하나둘씩 조건을 붙여가게 됩니다. 설레고 무채색의 하루가 선명해 보이는 시간들이 지나간 뒤에는 그 사람에게 쌓여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 겪어냈었던 일들, 감당했던 마음들까지 다 들춰내야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 되기까지 쌓여있던 시간들을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쌓여진 인생의 무게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일방적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조차 이해받지 못할 때는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마음을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일방적인 마음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힘들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아 보려고 내 마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견뎌가면서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슬퍼하고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붙이는 조건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붙여야 하는 조건들처럼 혈연 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미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었던 부모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생기는 슬픔과 결핍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동안 지배하는 상처가 됩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새겨진 상처는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자기를 연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뺀 인생을 살아왔던 부모도 어느 순간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내 삶이 희생이 서툴렀단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고 무시당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지 허망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나를 빼고 가족을 채웠는데 텅 비어버린 자리를 보면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소외감이 사무치기도 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서툴지만 묵묵히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가족들을 더 내어줄 것도 없는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늘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 사랑하는 마음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쉽게 흐려지고 맙니다. 왜 다들 내 맘 같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이 편지입니까 지금? 네네. 이 편지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요?
그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아, 그래요? 예, 네.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그렇구만. 예. 어쨌든 명상하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걸 한번 써봤어요. 아, 이거 직접 쓴 거예요? 네네, 직접 썼어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치료해드릴 분들한테요. 네. 오. 그럼 이 편지를 들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까? 편지만 들어도 치유가 당연히 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편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면 한번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조용해 이 자식들아. 좋다고 해 빨리. 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알고. 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패널분들한테 혹시 뭔가 연애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크게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뭐 있으세요? 혹시 뭔가 이렇게 싸우시거나 이럴 때? 우리 다툼 전문가 깡생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왜 싸우는지 네,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애하거나 네. 결혼 생활할 때 다 싸우게 되는 이유가 본 문제지 뭐, 다르니까. 본 문제. 그렇다기보다 제가 이제 제가 사실은 독실한 카톨릭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스테파노. 그렇기 때문에 스테파노 씨. 누구나 다 원죄가 있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남자가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통은 이제 그 관계에서 어떤 싸움이 나는 이유는 제 모자람 때문이죠. 원죄의 본질은 모자랍니다. 예, 그렇죠. 특히 남자한테. 특히 네. 예. 남자가 그 XY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그 Y 염색체가 약간 삐꾸잖아요. 맞죠. 예. 되게 작습니다. 네. 아, 그래요? 크기도 작고 정보량도 부족하고. 삐꾸라서 Y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삐꾸라서 Y가 된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적어요. 그 안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내용도 별로 없고. SRY라고 하는 예. 그냥 그 유전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물질적인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신적인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모자란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정말요? 딱 보니까 Y 염색체가 삐꾸더라고. 네. 그래서 제 모든 이 우리 원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다툼의 근원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원죄라는 건 아까 모자람 약간? 네, 그렇죠. 뭐가 모자랍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경제, 사회, 한번. 정치 뭐 전반적으로. 유전자가 모자라서. 유전자의 모자람. 네. 근데 네. 사실 왜냐면 그냥 궁금해서 정말로 모자르다고 할 때 도대체 뭐가 모자른 건가? 지능? 뭐가 모자르다는 거야? 뭐 행동하는데 잘 못 챙긴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주의력이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집안일 같은 거에 신경을 못 쓴다거나 네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어제도 혼났어요. 일종의 눈치 같은 걸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눈치도 상하고 눈치. 내가 이렇게 눈치도 해야 없고. 되는데 안 했어. 네. 싸운 얘기를 부탁드렸더니 혼난 얘기를 들었네요. 네. 싸운 적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혼나시는 거 말고. 저는 그런 걸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혼남. 네, 혼남. 독실이는 뭐 어떻게 싸웁니까? 연인이나 부부는 어떻게 싸워요? 독실이도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배틀을 한다던가. 일반적인 놈들이 없구만. 근데 지금 그 생각은 순간 들었어요. 최 소장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싸운다, 경제적인 이유지 뭐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뒤에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준비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여러 가지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뭐 네. 이제 집을 따로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아웅다웅 할 수 있겠지만 싸움의 거리는 좀 모르겠어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니네가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은 본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깡 쌤도 말씀하셨지만 둘이 같이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혼난다든가 일방적으로 미안해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둘 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싸우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사소한 거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저는 그렇죠. 사실 동갑이라서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 같고 저랑 가장 친하거든요. 실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현재. 뭐가?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최선님 파탄 전문가를 꼭 은근슬쩍 말 걸어. 아닙니다. 예. 네. 나 뭐 아직도 이해 못했어. 어쨌든 가장 친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동갑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자존심이 빠직할 때가 있어요.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친한 대신에, 그리고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인 대신에, 자존심. 남자들도 싸우는 경우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잘 생각해보면 그게 별거 아니지 않거든요. 다 뭐를 건드리기 시작하냐면,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지만, 결국엔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저도 네.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요? 가끔 아내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내가 왜 서로 관계에서 잘라버리고 이거만 남은 걸로. 알겠습니다.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김도희님 편지에도 담겨져 있는데 네. 당연히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감싸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본질적으로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스탠딩 코미디를 하나 본 적 있거든. 외국 사람 하는 스탠딩 코미디. 네. 거기서 이제 남녀가 싸우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남자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여성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여자가 물어본대.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남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곰곰이 자기를 반성해 본 결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야. 네.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그때부터 싸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나랑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을 안 할 리가 없다. 나한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뭐 싸움이 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닌가요? 단체 사장님 혼자 왜냐하면 이제 말이야. 예, Y 염색체가 워낙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 거야. 예, 저희 사실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뭐 그렇죠. 의도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데 아,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짤방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연인 사이에 뭐 데이트를 마치고 남자가 혹은 뭐 식사 시간에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니까 여자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이제 뭐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절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뭐 나락으로 빠졌어. 우리는 뭐 이혼해야 될지 막 이러고 있는데 남자는 저거 되게 맛있다. 막 혹은 뭐 그렇죠.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혹은 뭐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왜 그러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인지적인 정서적인 그 용량 능력이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도덕 감정론에서 멘탈 파워까지 나왔다가 Y 염색체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빨리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물어보지 마. 들어봤는데 집중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에만 집중하고 이제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굉장히 저도요. 예. 심하게. 그래서 남자들은 물어보고 싶은 건 비슷하죠. 자, 여러 명이 같이 TV를 보고 있어. 네. 근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은 아닌데요. 자기가 뭔지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첫 네. 번째는 그냥 TV를 켜놓은 상태로 그냥 전화를 받는다. 두 번째, TV를 볼륨을 줄이고 전화를 받는다. 세 번째, TV 볼륨을 줄이고 옆 사람에게 조용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는다. 1, 2, 3번 중에 뭡니까? 저는 그 전화를 끕니다. TV를 보기 위해서? 예. 어쩐지 전화가자. 어쩐지 왜 전화 안 만났더니 저 새끼 그냥 TV 보고 있었어. 자, 네. 3번입니다. 조용히 해 라고까지 얘기하고. 네, TV를 끄고 조용히 해. 전화 받을 거야. 하고 전화 받죠. 저도 사실 좀 소리가 TV 소리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대화가 말이 여러 개가 들리면 잘 그걸 못하고 집중을 못하거든요. 도인이 어때요? 전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3개 중에서 고르면. 근데 저는 하는 행동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 명이 TV 보고 있을 때는 전화 온다 그러면 전화를 다른 방에 가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받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 뭐 그런 전화는 아니고 그건 뭐 가벼운 전화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조용히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니까 대화를 네. 그 전화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도를요? 네,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뭘 해달라고 보통 요구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받을 것 같은데요. 약간 핀트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대요. 보통 남자들이 2, 3번으로 가고 여성들은 1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다시 본 주제로 멘탈 파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인이랑 다투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이랑 마음 상하는 거는 간단하게 내가 공감받고 싶은 마음을 상대가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감의 특성? 네네. 네네. 저희들은 항상 타인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모르거나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공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전에 이 얘기를 간단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달아서 오늘은 조금 두 가지 측면의 원리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제가 공감에 대해서 표현한 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공감이 단적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례로 이제 7살 아이의 사례가 있는데 7살 티모시가 그림을 들고 무슨 그림인지 설명한다. 얘는 내 친구예요.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물었다. 왜 슬퍼하고 있니? 어떤 애가 내 친구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침을 닦아주고 그 애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저희가 살면서 어떤 고통스럽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바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티모시라는 아이가 한 것처럼 와서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상처받거나 슬펐다는 거를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행동까지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약합니다. 아, 외국 사람 이름이구나. 나는 티모시라고 좀 잘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티모시. 티모시가. 네네. 그러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혼나는 겁니다. 이 모자라는 사람아. 너무 모자. 아, 모자라 보인다. 어쨌든. 예. 속상하다. 네. 네, 특히 남자랑 여자분들 대화할 때 이건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무슨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하잖아. 여자들이 뭔가 회사에서 힘들었어. 예, 맞아요. 나 예. 친구랑 뭐랑 싸웠어. 그러면 여성들은 자기가 느꼈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상태를 이해받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를 공감해 주길 원하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어떤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들의 서로 이해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공감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하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정신력이 길러질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첫 번째는 예전에도 제가 안경편에서 말했지만 공감 자체가 상대방 마음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입시켜서 느끼는 역지사지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을 대입하기 때문에 내 기준을 대입하는 거에서 항상 상대가 느끼는 것보다는 공감하는 사람 자체의 감정도가 약해져요. 그렇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상황에 대입한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을 대입하기 때문에 당사자보다는 공감해주는 사람의 감정도가 항상 미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공감받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느끼는 정도의 감정폭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면 늘 스트레스나 고통 상황이 펼쳐져요. 그 대신 내 상황을 저 사람이 헤아려 줄 수 있다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공감은 어떤 감정을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야기한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발생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느낄 때는 타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내가 그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공감이에요. 그때 내가 타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내 입장을 대입시켜 봤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지금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대입해서 생각해 봤더니 당사자가 느끼는 마음이랑 달라요. 그럼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렇지. 네. 만약에 지금 부부 관계라고 해볼게요. 남편이랑 그 지금 부인이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기로 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데 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휴양지 가서 조금 우리가 쉬면서 여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관광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휴양지 말고 도시 가서 관광하는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각자. 네.
여행을 간다는 상황에 똑같이 자기 자신을 대입했는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휴양지를 갔을 때는 여자는 그 상황에 자기를 대입하면 행복한 감정이 들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자기를 대입하면 그렇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휴양지 가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 자체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다가 내 기준을 대입하기 때문에 내 기준은 항상 대입되는 기준이어서 상대방이 직접 느끼는 감정도보다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극심한 슬픔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구가 슬프고 나도 슬퍼요. 그럼 친구가 상당한 상황에 내가 공감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친구가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황에 나를 대입시키기 때문에 친구가 느끼는 슬픔 정도보다 항상 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 상황에 대입하면서 느껴지는 상상적 감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를 만났을 땐 슬플 수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할 때는 그 슬픔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 정도도 약할 뿐더러 두 번째, 즉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이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감의 특성 자체가 원래 남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도 내 마음보다는 강렬하지 않고 그리고 남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지속폭보다는 늘 일시적이고 짧아요. 네. 공감의 이런 특성만 아는 것만으로도 남이랑 나랑 마음 상태가 다르다. 내가 저렇게 힘든데 쟤는 왜 내 마음에서 항상 공감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친구가 잘못되거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슬프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은 슬픈 기분이 유지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알아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깡생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감해 줄 때도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나 감정, 동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 상대방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쨌든 내가 드러내는 감정, 행동, 생각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나 행동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하는 정도의 기준보다는 항상 미약해요. EAS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건 거죠. 우리가 공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좀 아쉬움이 난다는 거야. 왜 날 공감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감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거지. 네. 공감의 특성의 대표적인 게 나한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에 대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네. 상황에 대입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첫 번째, 아무리 그 상황에다 대입을 해도 대입하는 사람은 감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 지속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공감을 못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공감의 특성에서부터 발현된다라는 거지. 남의 일이니까. 네, 아무래도 남의 나처럼.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라서 누구나 당연히 숨만 쉬고 있어도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연히 내가 말하거나 이런 행동에 모두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감은 못 받는 거다. 아니요. 공감이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남편이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쁜 일이 생겼대요. 그러는 건 일만 자기한테 설명을 해줘도 공감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있지만 설명을 해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맞아. 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런 거야. 공감의 특성이 원래가 이런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감받기를 포기하라가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공감의 특성 자체가 이런 거니까 더 공감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라는 거야? 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스스로도 내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저절로 당연히 내 마음 알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자체가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혼자 싸워 이겨야지 이 세상에.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공감은 무슨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마땅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최 사장님이랑 저랑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 널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다고 하면 예. 최 사장님은 그게 당연해. 상식에서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나는 A가 맞다고 믿는데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은 B가 맞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게 서로 토론거리조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속상해 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거 참 예를 들기가 그런데 너무 나한테는 당연한 거라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누가 나를 그렇지 않아라고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 될 수 있겠지. 사장님은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니 외계인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서로 당연한 거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이제 뭐 가까운 사람에게 겪었다기보다는 저는 살면서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주제라든가 그런 부분 혹은 어떤 보편 윤리에 대해서 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당연한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행 얘기를 들어주셔서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면 당연히 쉬는 게 맞아. 그러려고 그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가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해서 설득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 쉴 거면 집이나 그냥 어디 제주도 가서 혹은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쉬면 되지. 네. 어차피 호텔 밖으로 안 나갈 거면 굳이 왜 그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오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빨리빨리 돌아다녀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루 종일 호텔방 안에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두 개는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여행이란 당연히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언제나 여행을 가면 대부분 뭐 호텔이나 펜션이나 리조트 안에 있었어. 그 리조트의 그 시설을 경험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언제나 어딜 가더라도 리조트를 좋은데 묵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침 7시만 되면 밥 먹고 빨리 나가서 빨리 돌아다니고 그 나라의 문화와 관광지를 돌아다닐 거니까. 독실이는 후자죠. 후자였는데 약간 전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서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살아온 그 경험상 너무나 이 당연하게 박혀서 다른 부류의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독실이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독실이의 어떤 절절함이 느껴지는 자기 체험에서부터 발현되는. 아니 저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아내분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이제는 점점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같아지는 것 같아요. 1번으로 수렴하는 거군요. 그렇죠. 1번을 수렴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뭐 쓸데없는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행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휴양입니까? 관광입니까? 저는 여행을 보통 휴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광지는 선호하지 않아서 예전에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경 같은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도심지, 특히 서울이랑 유사한 도시에서 여행하는 건 정말 싫어해요. 네. 깡쌤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예? 두 가지의 복합적인 네, 굉장히 까다롭고 일단 변증법적인 여행. 좀 이렇게 너무 시골 느낌 나는 곳 그런 건 좀 싫어하고 약간 더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건 다 갖춰져 있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혼나는 거죠. 하나를 정확히 해야지. 다녀왔던 데 중에 제일 좋았던 데는 어디였어요? 제일 좋았던 네, 데? 하나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싸워. 이러니까 모자라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집이 제일 좋아. 하지 말자. 어쨌든 김도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떤 공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게 이걸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살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늘 그렇지. 부모는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늘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맞아요. 싸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 읽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었던 거예요. 그 같은 상황에서 꼭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는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마치 감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준에다가 누구나 너무 즉각적으로 자기 기준을 대입시켜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졌냐면 나랑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거나 다른 기준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이래서 이런 기분이 느껴졌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도 이렇게 조율하니까 별거 아닌데도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나 시도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나 가까운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문제를 되게 많이 완화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공감받을 때 항상 타인이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네. 그럼 나랑 정말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을 상대방의 기준으로 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뭐 남편이랑 아내가 서로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싸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감정을 만약에 배우자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 마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거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그럴 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담 스미스가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공감받을 때 타인이 나한테 공감하는 나를 관찰하는 타인이란 기준도 있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내 감정을 관찰하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찰자. 네,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도덕 감정론의 굉장히 핵심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네, 공정한 관찰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좋아.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듯이 상대방도 내 감정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배워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게 형성되냐면 내면에 공정한 관찰자, 그러니까 제3의 관찰자 시점이 형성돼요. 초자 같은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초자 같거나 양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공정한 관찰자가 양심보다는 더 상위 범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정한 관찰자가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잡고 나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을 판단하면 그게 양심이 되는 거고 공정한 관찰자의 기준은 되게 폭넓어요. 도덕적 윤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가깝거나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했어 이렇게 말할 거고 맞아.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랑 문제 있는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은 못했어. 근데 내가 그냥 존재해서 숨쉬기만 하는데도 막 나를 질책하거나 미워하잖아요. 기부장께 예.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는 감정이나 행동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지 자기가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평가하기가. 그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뭐를 하냐면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나한테 호의도 없고 적의도 가지지 않는 공정한 관찰자 시점에서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판단해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상황도 있죠. 자기 시점으로 보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정한 관찰자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3의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지만 그렇지. 자기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반성하려고 할 때는 제3의 관찰자 시점이랑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해요. 누구나. 근데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기준이 그냥 공정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독실님 말해주신 게 정확한 게 이게 살면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살인이 금지된 사회에서 이제 자라났다 그러면 이제 3회 관찰자 시점은 살인하면 안 돼라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겠죠. 네. 내가 만약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우발적으로 막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갖고 진정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1인칭 주인공이 가졌던 살인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는 누구나 내 이 마음을 비난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교정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살인이 일반화된 뭐 부족사회나 남을 이제 살인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오히려 예전에는 네네. 명예살인을 해야 됐던 뭐 그런 데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네. 그런 사회에서는 제3의 공정한 관찰자를 꺼냈는데 그거는 이제 살인을 요구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준들이. 근데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관찰자, 제3의 타인의 시선이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상상해보고 자기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옹호해줄지라도 그거로부터 거리를 두고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상처받았거나 남이 내 마음을 전혀 못 알아줘라고 했을 때는 남에 대한 공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100% 내 마음이나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만 타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만. 그리고 저는 늘 해결 방법이 실제로 팟캐스트 3년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따져보면 스스로 다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전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을 들었더니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이 향상돼야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 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줘 라고 하면 스스로라도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돼요. 여기서 노력이라는 건 뭐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임의적인 방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감정 이해예요. 어쨌든 자신의 능력,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렇구만. 빠따 맞아야 됩니다. 빠따가 능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나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편지 글을 읽었는데 바꿔 말하면 나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이루어진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 있어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도 내가 정말 쟤는 왜 저래 이해를 못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내가 지금 제 행동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반드시 돼야만 돼라고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네. 그래서 늘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